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죠. 전문 자격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문 자격사 제도는 법에서 정한 어떤 영역을 설정해 놓고 이 영역에서는 해당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이 업무를 업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전문 자격사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유망하냐라는 걸 따질 때 꼭 나오게 되는 것이 이런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업으로 돈으로 삼았을 때 좋냐 나쁘냐 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업무 영역이라는 게 법의 특성상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칼로 무를 자른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인 노무사이기 때문에 노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업역 갈등에 대한 내용을 좀 진단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노무사 업계는 변호사 쪽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2020년도에 노무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나와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노동청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돈을 못 받았으니 돈을 달라라는 진정, 그러니까 민사사건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진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버티고 출석하지 않고 이래도 흔히 말해서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고소로 전환을 하면은 형사적으로 이분한테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출석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고소 전환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고 애초부터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형사 관련된 내용들은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사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고소 사건으로 접수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 진정 사건이 중간에 고소로 전환이 되더라도 뭐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대리권이 상실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무사가 굉장히 붕 뜨게 된 상황이었어요. 법적인 해석으로야 뭐 타당할 수 있다라고 봐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 갑자기 어느 날 사건의 형식이 변화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대리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과연 이제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인 노무사회에서는 이제 노무사의 형사 사건에 대한 적어도 노동청 단계에서의 행정적인 단계에서는 대리권 내지는 진술 조력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노무사 업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사 자격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는 전직 공무원분들이 시험 면제 과목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하시게 되는 업무인데요.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대리하고 제출할 수 있는 이제 서류 작성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행정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하급심에서 행정사도 이제 노동청도 관청이다 보니 그럼 노동청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일어난 이제 피해자분께서 행정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나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런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냐라는 이슈가 벌어진 적이 있었고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거는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행정사법에서도 이런 정부관청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무죄다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다른 기존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예를 들어 산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수 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이게 노무사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판단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행정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이 두 자격사 간의 좀 광범위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업무 영역이 겹친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싸움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좀 굉장히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노무사랑 경영지도사 관계거든요. 경영지도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죠. 어떤 인사관리에 대한 지도 조언 같은 것들을 하는 업무,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이제 지원금 사업 같은 것들을 경영 지도사분들도 다 업으로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노무사한테도 그거는 꽤 큰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일단 완전히 혼자서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경영 지도사를 따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협업 관계로 사무실 간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 노무사랑 경영 지도사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싸움에 붙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사랑 세무사 관계도 좀 비슷해요. 이 아웃소싱이라는 업무 중에서 대표적으로 4대 보험 이제 신고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거 노무사 업무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세무사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무사들을 완전 영세 사업장에서 이렇게 직접 쓰기가 어렵다 보니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세무사는 기장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무사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으면은 4대 보험 대행 기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 있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다 해주고 이제 좀 커지게 되면은 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노무사가 일정 규모 이상 병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무사들이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굉장히 표면화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순히 업무가 겹친다가 아니라 너무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 그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노동 사건 관련돼서 행정사분들과 계속 싸움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행정사법상 문구가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작성 권한을 준 거니까 사실 그게 결국 다 포함하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광의의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스페시픽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일반적인 노무사 업계의 그런 시선인 것이고 행정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좀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긴 한데 법조 인접직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걸 묻기가 좀 애매해서 이 표현을 굳이 좀 빌리자면은 직역들 간에는 서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명확히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사 제도가 만들어진 게 이제 특히 행정 단계에서의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는 이제 공인노무사가 국세청 관련된 일은 세무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은 사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무사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 개인적인 견해, 뭐 해결책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단기적이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끝까지 가서 한판 붙는 거일 겁니다. 자랑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시장이 어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또 전문 자격사들 스스로에게도 이제 옛날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곳간이 좀 풍성해야 인심도 난다고 지금 서로 먹고 살기 힘드니 더 이런 갈등이 첨예하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 판단 받아보는 거는 진짜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불복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게 흔히 말하는 게임으로 따지면 캐삭방입니다. 뭐 이겼을 때는 다 가지는 거고 졌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이제 자격사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도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류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판사도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노무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가끔 가다가 이제 노무사를 행정사의 완벽한 상위 호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서열이라는 부분은 진짜 좀 유치한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 서열 관계에서 과연 노무사가 진짜 우위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젊은 노무사분들 중에서 사회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냥 라이센스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막 노동청 특히 지청 같은 데 가서 감독관님들한테 조금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밑벌이신 분들한테도 되게 난 공인 노무사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생각보다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른 직업도 많이 해봤던 사람이다 보니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노무사가 뭐 지식적으로야 일반적인 공무원분들 특히 감독관님들보다도 나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의 지식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면은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분들이 다 하시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라는 거는 결국 그거 이상으로 경험과 지혜라는 부분이 모여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사람 관련된, 조직 관련된 내용들은 절대로 이론만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게 경영학의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라이센스 하나만 믿고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의스대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좀 보여요. 솔직히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지청 감독관님들 뭐 주무관이고 사무관이고 이런 급수를 떠나서 관련된 경험만큼은 압도적이신 분들이거든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감독관님들이 진짜로 근로감독 나왔을 때는 뭐 몇 년 차가 됐든 간에 노무사들이 쩔쩔매는 것도 사실인데, 왜 그럴 때만 그렇게 당당하고 막 호통치시는 분들이 계신지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사분들이 대부분이 이 과목 면제가 좀 되다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막 젊은 행정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좀 뭐 정년을 하시지 않더라도 몇 년 이상 이제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공무를 접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노무사 한 30년, 40년 된 자격증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노무사들도 이제 지청 출신 정관들이 계시지만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뭐 누구나 아무나 이겨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밥그릇 싸움이지.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걸 계층을 나눠가지고 뭐 노무사가 당연히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높아심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반대로 이제 좀 이상적인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양쪽 협업 관계로 윈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뭐 저는 노무사랑 세무사가 어느 정도 윈윈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사들이 일단 기장시장을 통해서 소규모 업장들이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되고, 그런 업장들 중에서 좀 커지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노무사들과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업무가 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봐오고 있고, 그게 또 노무사들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은 파트너십 관계거든요. 세무사 노무사 관계는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답을 찾아 나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관계도 뭐 시간 문제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특히 요즘같이 제가 AI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좀 몰입이 되어 있어서 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발달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 정보 격차라는 것 때문에 전문직들이 굉장히 좀 우위에 서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자체만 가지고 사실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뭐 라이센스만 없다 뿐이지 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것들 솔직히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교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전문 자격사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식 서비스업 자체의 종말을 걱정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런 진짜 의미로서의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에 좀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이기면 당연히 좋겠죠. 특히 그게 우리였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럼 뭐가 또 바뀌나요? 결국에는 노무사 시장 좁은 거, 그리고 뭐 돈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될 텐데, 그리고 심지어 돈 되는 분야는 이미 테크사에서 다 선점하고 있습니다. 뭐 세무사 업계 더존이 거의 먹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도, 거기라고 법에 뭐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잘 파고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하는 거지 뭐 어떤 대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은 진짜 부가가치가 있고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테크사가 다 먹어버린 상태고, 솔직히 노무사라고 해서 그 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둘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뻔한 얘기인데요, 실력밖에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요즘 쉽지 않아요. 이 의사들도 요즘 자격증 딴다고 생계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시대는 예전역에 지났습니다. 정말로. 하물며 공인 노무사라고 하면 뭐 더 하겠죠. 특히 이제 일반적인 사무 경영에 대한 보조로서의 아웃소싱 같은 부가가치가 들어간다기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패턴이 있는 반복은, 이거야말로 AI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플랫폼사들이 이미 선점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도장값 진짜 중요하다라고 진짜 계속 거의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10년 아니면 뭐 5년 빠르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는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처럼 뭐 모든 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아웃소싱
자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전히 누군가는 하겠죠. 하지만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업 천재여서 진짜 너무너무 민간 영업을 잘해온다 뭐 이래가지고 진짜 규모의 경제를 실제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노무사 업계를 보면은 여기 너무 공부만 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영업 진짜 떨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진짜로. 그리고 거꾸로 영업 능력이 좋아서 예를 들어 원래 영업사원 출신이거나 비슷한 일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은 잘 해오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장기 고객을 이제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냉정하게 시대가 항상 사람을 밀어내거든요. 옛날에 이제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결국 밀려났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A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할 때 결국 못 쫓아가면은 그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툴을 못 쓰는 죄로 자연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냉정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뭐 작년부터 AI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노무사 개개인이 우리는 AI 절대 안 받아들인다 라고 백날 외쳐봐야 그게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옛날로 따지면은 남들 다 인터넷 쓰는데 우리는 인터넷 같은 거 안 쓴다, 우리는 무조건 수기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AI 노동법 지원 개선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노무사뿐만 아닌 모든 전문 자격사 그리고 모든 직업들이 앞으로는 이제 또 발달해 나가고 있는 업무의 혁신, 그리고 그 업무 혁신을 주도하는 보조적인 툴들, 인터넷도 보조적인 툴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밀려날 겁니다. 저도 그게 무서워서 더더욱이나 기술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건 정말로 우리를, 특히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툴이다라는 거를 점점 더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척합의를 세우는 방식만으로는 업계에 딱 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땅이고 저기까지는 니네 땅이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 라는 방식만 고집해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안심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도 바뀝니다. 영원한 건 없고 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고, 이 AI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배를 움직일 때도 원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타야 되는 거를, 그걸 이제 자동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좀 완화한 이런 법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정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영역 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안심하는 일은 절대로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가 과연 내가 노무사이긴 한가라는 생각을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제 일생에서 노무사를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언론인으로서 산 기억이 더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노무사 사무실에만 전념을 하는 게 아니라 AI 관련된 개발 쪽에도 굉장히 많이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럴수록 더 확신하게 되는 거는 라이센스 하나만 믿고서 게을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사 따면서 나는 다시는 공부 안 한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천년만년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도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그 시대적 흐름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당장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적어도 챗GPT 이용하는 것보다 노무사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게 낫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요즘 제가 GPT랑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일종의 특이점에 도달했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종합적인 추론이나 아예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딸리고, 의외로 숫자 계산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처럼 자격증을 딴 다음에 석사를 밟고 있든, 아니면 다른 자격증으로 시너지를 내든, 아니면 민간의 자본을 통해서 뭔가 협력 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에는 전문 자격사들도 자격증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제 전문 자격사들이 머리에 힘 빡 주고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저부터가 일단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ASAP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감노무사 박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